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7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뭐죠?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7월 7일 날 인터뷰한 방송을 하나 내보냈잖아요. 아, 자몽미디어 그 대표분이잖아요. 그렇죠. 김건우 대표가 나오셨었는데 실은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살짝 언지름 받았었죠. 모 방송국과 업무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실은 저희는 긴가민가 했죠. 아니 방송국에서 팟캐스트 만드는 데랑 뭔 업무 제휴를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미디어 자몽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기에서 SBS와 업무 제휴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SBS 라디오 센터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라디오 센터랑 상호 마케팅 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일단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미디어 자몽과 SBS 라디오는요, SBS의 고릴라 팟캐스트 콘텐츠를 공급하고요, SBS 라디오 콘텐츠 DB를 공유하고 팟캐스트 콘텐츠 제작을 협업하고 자몽 미디어 센터 스튜디오 이용을 지원하고 각사의 인프라를 통한 광고, 홍보 협조 등 콘텐츠 제작부터 마케팅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업무 협조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SBS에서 만드는 라디오 콘텐츠를 다 쓸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광고 상품을 여기다가 붙여서 나오는 수익도 쉐어를 하겠다.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김건우 대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SBS는 그동안에 스브스 뉴스나 모비딕 이런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엄청 적극적이었잖아요. MBC나 KBS랑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SBS의 이러한 움직임은요, 비디오 콘텐츠뿐만 아니라 팟캐스트와 같은 뉴미디어 라디오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자문과 만나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SBS가 팟캐스트를 다음 먹거리로 점 찍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SBS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음은 어디겠어요? JTBC, 또 KBS, MBC, 또 CJ 뭐 이런 데서도 분명히 이 팟캐스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비슷한 업무 제휴 여러 팟캐스트 업체들과 맺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팟캐스트 시장이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방송 출연하신 분이 이렇게 잘 풀려서 좋네요. 그러니까요. 이 대박 기사를 보면 저희는 다 저희와 같이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려나요? 어젯밤 꿈에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가 동시에 나타나서 나를 롤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정말? 세계 4대 성인을 패키지로 만든 거네? 그럼 로또 사야지. 그래야 되겠지? 근데 어떤 분을 콕 집어서 나의 영웅으로 모셔야 될까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 물론 네 분 모두 훌륭한 성인이시지. 그런데 예수나 소크라테스는 당시 적이 너무 많았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부처님은 왕자였잖아. 그런데 숙세와 인연을 끊어버리셨지. 그러고 보니 공자님은 사형을 당하지도 않았고 현실에서 제자들과 같이 삶을 살으셨네. 이렇게 심오한 생각을 언제부터 했던 거지? 사실 알고 봤더니 공자님이 평생 구직 활동을 하셨더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왕을 찾아다니시면서 나를 써주세요 이러고 다니셨거든. 공자님이야말로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공자님도 윗사람을 모셔야 하는 스트레스, 취직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거구나. 나랑 공자님도 결국 같은 인간이었구나. 사실 며칠 전부터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 이런 책을 읽고 있거든. 이 책을 보니까 보통 사람 공자의 모습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 직장인의 신금을 올리는 미생 버전의 논어라고 할까? 미생 버전의 논어라. 괜찮은데?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이라고 했지? 나도 논어에서 뭘 좀 얻어봐야겠다. 삶이 흔들릴 때 나를 잡아주는 힘,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열렸거든요. 왜 열렸냐면 기준금리 결정을 해야 되니까. 지난달에 시장의 예상을 깨고 갑자기 기준금리를 내려버렸잖아. 네. 그래서 혹시나 이번 달에 또 내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1.25%를 동결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내렸으면 아마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한은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난달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를 인하했던 만큼 경기 추이와 금리 인하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번에 또 내리기는 좀 무리수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정부도 곧 경기 부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경이 얼마나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리는 게 올바른 선택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네. 게다가 결정적인 거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브렉시트 있잖아요. 브렉시트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를 또 내릴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요.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현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긴 하대요. 근데 금리를 더 내리게 되면 자칫 이런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 이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즘 가계부채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가계부채를 좀 잡겠다고 해서 수도권이나 지방에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높여놨어요. 그런데 12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가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보면 한은이 내려야 될지 올려야 될지 주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갈팡지팡. 그러니 그냥 이번 달은 동결을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갈수록 대내외 변수 나빠지는데 한은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 별로 보기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장기 불황 속에서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서민의 친구, 소주의 인기가 여전한 이유기도 합니다. 위스키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가 급감을 하고 있고 막걸리 이런 전통술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주만큼은 오히려 판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통계청에 따르면요. 1월에서 5월까지 소주 생산량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0.4%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이렇게 소주 많이 먹는다고요? 예. 360ml 이 병 하나의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 병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16억 1,500만 병. 상자로 계산을 해보면 673만 상자라고 합니다. 우와, 이렇게 많이 먹어요? 병당 출고가가 1,000원대니까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1조 6,100억 원. 이야, 장난 아니군요. 아니, 근데 소주는 수출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수출을 제외한 내수용만 따졌을 때 15억 950만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소주의 약 94%가 내수에서 팔린다는 얘기예요. 아, 수출이 생각보단 적군요. 국민 1인당 그러면 몇 병을 마셨나 하고 봤더니요. 무려 29, 30병 가까이 마셨어. 저는 올 들어 소주 먹은 거 계산해보면 많이 봐야 5병?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병을 다 박 PD가 먹었나요? 왜 이렇게 많아? 이거는 국민 1인당이잖아요. 근데 이 국내는 아기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와. 음주가 가능한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줄여봤더니 1인당 37병. 장난 아니군요. 네. 아니, 그런데 불황이라면서 이렇게 소주가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싸잖아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게 소주인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당연히 지갑이 얇아지니까 먹던 소주는 계속 먹을 수밖에 없지만 위스키는 못 먹죠. 거기다가 여성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소주 회사가 작년부터 과일맛 나는 소주를 또 많이 만들어 왔잖아요. 아하. 그러면서 여성층까지 또 확보를 한 거죠. 아우, 요즘 보니까 바나나 넣은 소주도 있더라고요. 바나나 막걸리 저희가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맛도 좋은데 얼마 전에는요 하이트에서도 망고맛 맥주가 또 나왔더라고. 망고맛 맥주. 아무튼 뭐 화나는 일 많고 요즘 정치나 경제 문제 분통 터진다 하더라도 술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곧 초복이더라고요. 요번 주 일요일이래요. 그래서 일요일날 삼계탕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삼계탕 먹기 힘드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 왜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 보통 삼계탕 하면 저는 기껏해야 비싼 삼계탕도 10,000원? 11,000원?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한 그릇에 16,000원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16,000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2인분도 아니고 1인분이. 실제로 외식업계에 따르면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어떤 식당은요, 올해 삼계탕 가격을요 15,000원에서 16,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해버렸다.
이 식당은 2009년까지만 해도 1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7년 동안 3,000원을 올린 셈이 된 거예요. 또 다른 식당들도 비슷하더라고요. 광화문 인근에 있는 웬만한 식당은요, 대부분 15,000원 아니면 16,000원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프리미엄 삼계탕도 있대요. 프리미엄 삼계탕이요? 예, 여기에는 뭐 전복도 들어가고 뭐 산삼도 들어간대. 삼계탕에 인삼이 아니라 산삼도 넣나 봐요. 산삼이 아니다에 500원 건다니. 아무튼 가격이 진짜 얘기 듣고 입이 쩍 벌어졌어요. 21,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치킨 값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삼계탕에 쓰이는 다 가격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올랐을까 따져봤더니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계협회에 따르면요, 삼계탕용으로 쓰이는 삼계 있죠? 이게 13일 현재 생닭 가격이 3,180원밖에 안 된대. 작년보다 오른 게 아주 소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6,000원, 15,000원이랬잖아요. 그러면 삼계탕에 들어가는 닭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아니, 닭 가격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삼계탕 가격은 비싸게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음식점 업주들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삼계탕에는 삼계탕용 닭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각종 부재료, 아까 얘기했던 전복이나 삼상도 들어간다. 또 인건비나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삼계탕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대요.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물론 올랐을 수도 있지만 인건비는 떨어지지 않았나요? 계속?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기사가 나가니까 댓글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통닭을 직접 튀겨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거 샀어요. 에어프라이. 공기로 튀김하는 거? 그 닭도 튀길 수 있대. 그렇군요. 가구업체 이케아가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서랍장을 환불해 주겠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밝혔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제품을 계속 팔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환불해 주겠다면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판매는 계속하고 있고. 참 오.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의 이름이요, 말름이라고 합니다. 말름 서랍장인데 아이들이 올라타는 걸 좋아하니까 이 서랍장에 올라탔다가 이게 아이들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앞으로 쓰러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깔려서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거를 환불은 기본이고 아예 판매를 정지를 해버렸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 말름 서랍장이 여전히 한국에서는 계속 팔리고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런 끔찍한 사고가 나야 그때서야 이제 판매 중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케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북미의 경우 서랍에 쏠리는 하중에 대한 안전 규정이 상향 조정이 됐다. 그러니까 법이 더 강화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판매를 자체적으로 중단을 한 거고, 다른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현지 안전 규정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 즉 미국에 비해서 한국 규정은 느슨하다. 느슨하니까 파는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거 폭스바겐 이런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폭스바겐이나 이케아나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나오네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휴가 언제 가야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우리나라 국민들 도대체 언제 휴가를 가나 이 조사한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여기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47명이 올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대요. 네. 그리고 이 계획하고 있는 분들 중에 87.1%가 해외 안 가고 국내 여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계획도 못한 나머지 분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 얘기를 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벌써 눈치채고 해버리셨네요. 아유 벌써 우울해지는데요. 그러니까 난 이 조사 결과 보면서 너무 우울하더라고. 아무튼 이 조사 자료 다시 한번 보면요, 올해 여름 휴가를 계획하거나 이미 다녀왔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47.2%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는 5.5%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래요. 그래서 아니 경기는 더 나빠졌는데 왜 이게 늘어났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요즘 기업에서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일감이 없으니까 그냥 휴가나 가라. 강제 휴가를 보낸다는 거야. 무급이겠죠? 그렇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번 여름 휴가 언제 가느냐 물어봤더니만 역시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가 가장 많대요. 여기에 66.4%가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그러면 얼마나 가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평균 2.9일, 그러니까 2박 3일이 42.5%로 가장 많고요. 1박 2일
뭐 이렇게 짧게 갔다 오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네. 27.7%, 그리고 3박 4일은 16.8%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도대체 어디로 휴가를 가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역시 강원도가 24.6%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뭐 이런 순이래요. 그러면 올해 휴가에서는 돈 어느 정도 쓰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요, 평균 25만 4천 원. 25만 4천으로 가능한가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난해 같은 조사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문체부가 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끝에 이런 얘기를 붙여놨어요. 올해 여름휴가 총 지출액이 4조 4천억 원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 파급 효과, 생산 유발 효과는 7조 2천억 원이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3조 6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가 5만 6천여 명. 아니,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나라 헬조선 바로 벗어날 것 같은데? 이 문체부 컴퓨터를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박 PD가 얘기한 대로 아직도 끔찍하잖아. 여름 휴가도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이 53%가 된다는데 이런 숫자만 얘기한다고 경기가 진짜 살아날까? 참 의심스러워요. 아, 근데 휴가를 못 세우신 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요. 지방에 이렇게 하루 자고 오려고 해도 펜션 가격을 보잖아요. 입이 턱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25만 4천으로 못 갔다 온다니까. 네. 이러니 안 가고 말죠. 경제브리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비밀독서단이란 TV 프로그램에 단원으로 출연 중인 신기주입니다. 본업은 남성지 에스콰이어의 기자이고요. 동시에 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40대 중년입니다. 40%.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 정말 그런가요? 저는 40대가 되니 더 흔들립니다. 더 세차게 흔들립니다. 20, 30대에 생각했던 이상이 현실에서 많이 뒤집힙니다. 소위 말하는 40알이 중이죠.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기자로서 그런 고민,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마다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묶어 남자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아빠와 남자 사이에서, 본능과 제도 사이에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40대 남자들이 흔히 겪는 삶의 주제, 남자의 본능과 속성들, 40대가 되니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저 그런 중년 아재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재로 남기 싫은 40대 이야기 남자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자동차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아니 근데 자동차 얘기 전에 왜 알라딘 얘기부터 시작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램프를 비볐던 그 알라딘이 아니고요. 인터넷 서점 알라딘입니다. 아, 난 또 램프 비비는 알라딘인 줄 알았죠. 알라딘에 혹시 중고책 팔아본 분 계시죠? 주변에 많아요. 근데 실은 저는 사기만 해봤거든요. 예. 요즘은 거의 모든 서점이 온라인, 모바일 가리지 않고 중고책을 거래합니다. 그런데 불과 3, 4년 전만 해도요. 알라딘이 독보적이었어요. 저 미국 출장 갔을 때도 봤어요. 예. 알라딘 중고서점. 네. 책값을 꽤 쳐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어디선가 책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팔아가지고 간식비를 얻었댔더랬죠. 아까 저희 브리핑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주 사 먹은 거 아닐까요? 저도 이제 책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소설책 몇 권을 한번 팔아봤어요. 직접 해보셨어요? 예. 근데 기존 헌책방, 지금도 신촌이라든지 청계천 쪽에 헌책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가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쳐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심지어 알라딘 전용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이 박스를 빌려서 대량으로 이걸 또 팔 수가 있어요. 박스를 빌려서 20권, 그리고 또 다른 박스에 또 20권, 3박스 정도만 되면 60권을 택배를 통해서 바로 집에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3박스 팔면 얼마나 받나요? 제 기억에 권당 정말 아주 오래된 그런 책이 아니면요 2,000원에서 3,000원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3박스면 몇십만 원 나오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래를 몇 번 하다가 암초를 만났어요. 아니? 왜 남초? 제가 팔려고 내놓은 책이 언제부턴가는
반송이 되는 거야. 에? 원래 반송하는 것도 있어요? 다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잘 팔아주더니 왜 이제 와서 토해내느냐 그랬더니 심지어 외관상 하자도 없고 신간인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알라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책이 재고로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쌓아둘 수만은 없다. 그래서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책을 팔려는 사람들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딘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데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아예 책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소비자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공장 부도, 눈물의 땡처리 이런 문구 보셨죠? 아우, 많이 봤죠. 요즘도 있어요. 한때 아웃도어 열풍이 불고 있을 무렵에 이런 문구를 써놓은 매장에 들어가서 아싸 하고 옷을 몇 장씩 사고 그랬잖아요. 저도 많이 샀죠. 저도 많이 샀는데 큰 의심 없이 구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브랜드가요, 뭐 정말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등산하는 사람들은 아는 그런 브랜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인터넷 오픈마켓 있잖아요. 뭐 지마켓이든 옥션이든 이런 데서 똑같은 제품을 보게 됐단 말이죠. 근데 가격이 오히려 더 싸. 아니, 오프라인에선 땡처리라며. 땡처리가 더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눈물의 땡처리가 결국 그들 입장에서는 기쁨의 재고처리였던 거야. 아하. 공장 부도? 웃기는 소리지. 제가 옛날 이야기를 두 번이나 꺼낸 이유는요. 최근에 폭스바겐 인증 취소 논란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얼마 전에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79개 모델명이 적힌 공문을 아우디 폭스바겐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 79개 모델명은 배출가스와 같은 부분을 조작을 했다. 니네가. 그러니까 이제는 인증을 취소하겠다. 즉 니네 이제 차 못 판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아, 국내에서 이제 더 이상 영업하지 말아라. 예. 물론 이 공문에서 영업 당장 하지 마. 이렇게 전달을 한 건 아니지만 이달 말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 처벌 확정에 앞서서 22일에 청문회를 할 테니 그 청문회에 나와서 솔직히 얘기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22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그러니까 청문회에 나와서 솔직히 얘기를 하고 미국과 같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한다고 약속을 하면 인증 취소는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동일한 보상을 얘들이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했으면 진작에 했겠죠. 아, 그렇군요. 미국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반 정도 흉내는 냈을 겁니다. 이미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런데 방송을 하는 시점인 오늘, 우리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14일이란 말이에요. 14일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 혹시 청문회 앞두고 깜짝 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럴 가능성은 0.0000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참석하고 이러는 건 그냥 공식적인 일정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인증 취소가 유력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번에 인증 취소 대상 모델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국내에서 인기 있는 모델들도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아우디 폭스바겐이 우리나라에 판매한 30만 대 중에 70%에 해당합니다. 30만 대나 돼요? 엄청나죠? 특히 골프, 티구안, A6 아하. 이 세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대표하는 볼륨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볼륨 모델들도 모조리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모델들이 판매 안 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모델들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주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피해가 가겠죠. 일단 아우디 폭스바겐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행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차를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니, 배기가스 그렇게 나오는데 끄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뭐 뒤에서 냄새를 맡는 사람이 죽든 말든 문제는 없다. 그런데 차는 언젠가 고장이 나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러면 AS 센터에 가야죠. 가서 전문가의 정비와 수리를 받아야죠. 아우디 폭스바겐의 인증이 취소된다는 것은 당장
새로운 차는 팔 수가 없고 이미 팔린 차는 리콜이나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래저래 많은 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증이 취소가 되면 과연 AS 센터가 취소가 되는 그 순간 늘어날까요? 차가 안 팔리게 될 텐데 늘어날 리 없겠죠. 있던 것도 없애려고 할 텐데.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가 증가가 돼야 유지 또는 소폭 증가 이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AS 센터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런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우디나 폭스바겐은. 하물며 지금도 AS 센터가 적은데 이제 판매가 뚝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늘리는 건 고사하고 더 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AS 받기가 힘들어진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마 아우디 폭스바겐이 인증 취소 받았다 치고 그래도 남아있는 고객들 그리고 70%가 아닌 30%는 팔 수 있다는 거잖아. 이 30%를 팔기 위해서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최악의 경우는요. 철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10개 팔다가 3개밖에 못 파는데 남아있을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미 스바루 그리고 미쓰비시 이런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철수를 했어. 그래요? 철수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우디 폭스바겐도 마냥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독일은 사실 신뢰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독일의 폭스바겐 아우디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독일 같은 나라도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한테는 신뢰를 보이지만 우리 같은 나라한테 신뢰 보일 리가 없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독일은 신뢰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데 당장에 더 큰 불이익이 생깁니다. 불이익이 또 있어요? 운이 좋아서 차가 고장이 안 나면 AS 센터는 안 가면 되지만 중고차값 하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하락하겠군요. 요즘은 폐차할 때까지 차를 타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저는 있는데. 중간에 대부분은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왕 내 차값을 많이 받는 게 기분이 좋잖아. 왜냐? 중고차는 그래도 차 자체로서 황금성이 뛰어난 몇 안 되는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아우디 폭스바겐 중고차 가치가 지금 바닥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장 많이 사는 골프. 이 골프 2.0 2013년형을 한번 볼까요? 신차 값이요. 3,290만 원에서 3,6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러니까 인증 취소 공문이 발송되기 전에 중고차 시세가 1,600만 원에서 2,300만 원이었어요. 이미 이때도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 초에 인증 취소 가능성이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서 1, 200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면 1,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2013년형 골프가. 근데 1,40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아반떼. 아반떼 괜찮은 중고차 시세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폭스바겐의 중고차 값이 속된 말로 똥값이라는 거야.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폭스바겐의 딜러들이 어떤 영업을 했습니까? 우리 차 1,000만 원 깎아드립니다. 이럴 때 사세요. 이러면서 폭스바겐 판매를 역대 최대치로 올려놨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서 처음에는 아니 폭스바겐 요즘 안 좋은 얘기가 돌던데 AS도 안 좋다고 그러고 철수하면 어떡해? 그럼 딜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믿고 사세요. 폭스바겐입니다. 그래서 덜컥 물었죠. 그런데 바로 한 달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깎아준다고 해서 샀던 분들은 이미 1,000만 원 아껴서 산 그 돈만큼 자기 중고차가 떨어져 있어. 아니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 딜러들한테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딜러들은 이미 폭스바겐에 사표를 냈어. 벌써 관뒀다고? 지금 딴 데 가 있어. 이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럼 다시 옛날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그 책.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아우디 폭스바겐의 중고차. 눈물의 땡처리로 둔갑한 합리적 재고떨이 아웃도어 의류. 그리고 폭스바겐의
1,000만 원 할인,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다만 주인공과 조연이 조금씩 바뀌고 무대가 살짝 달라질 뿐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읽는 사람이 현명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든지 상식을 벗어나서 많이 깎아주겠다 하는 거는 의심부터 해봐야죠. 그냥 덜컥 사시면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카백을 하다 보니까 하나 더 준비하셨다면서요. 여름 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를 몰고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요. 제가 요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하는 팁을 몇 가지 전달할까 합니다. 아, 그러면 메모장권에서 이렇게 메모해야 되나요? 뭐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일단 요즘은 휴대전화 내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존 내비 없애버렸어요. 김기사 이게 이제 카카오 내비로 바뀌었죠? 그리고 T맵 있잖아. 티맵. 퀄러티 좋다고 소문난 T맵 이게 공짜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KT, LG U+ 고객도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T맵을.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저희 애청자분들은요. 이제 T맵 키시고 휴가 떠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거 몇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T맵, 카카오 내비와 같은 휴대전화 이런 앱을 통해서 이제는 운전 도움을 받다 보니 차에서 내릴 때 우리가요. 전화기를 자칫 차 안에 놓고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많이 그러죠. 특히 내비를 쓰고 있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유리창 앞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틀을 사잖아요. 그렇죠. 거기 딱 끼면 되게 편하잖아. 근데 여기다가 딱 껴놓으면은 이거를 또 꺼내기가 귀찮아가지고 잠깐 이거를 차 안에 놔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차 안이요 바깥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30도가 넘잖아. 그렇죠. 근데 차 안에는 최소 기온이 2배가 높아요. 아하. 그러니까 60도 이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뻥 터질 수가 있어.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요. 휴대전화 자체가 터지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 안에 있는 배터리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이 배터리 안에는 각종 화학 물질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배터리가 뻥 터지는 건데 이게 심한 경우에는요. 당연히 차가 손상되는 건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물건 같은 거 중요한 물건을 놔뒀다. 이거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서 졸고 있어. 깨웠는데 얘만 안 일어났어. 화상을 입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요. 가스로 된 라이터 있잖아. 우리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300원짜리 라이터. 이것도 뻥 터집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요. 들고 내리는 거죠. 근데 내비 이거 넣었다 뺐다 귀찮아. 이런 분들은요. 수건 또는 신문지를요. 그 전화기에다가 이렇게 씌워주세요. 햇빛 직접 못 받게? 그렇죠. 햇빛을 막아주는 것만 해도 폭발 위험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막는 거 말고 이렇게 썬팅 필름 좋은 거 쓰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썬팅 필름도 나름 큰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어린이, 아기, 여성분들 같이 여행을 할 때는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팔이 익는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렇죠. 네, 팔이 익을 정도니까 당연히 휴대전화가 뻥 터지고 라이터가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썬팅 필름만 잘 해줘도 이러한 위험이 상당 부분 줄어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썬팅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많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100만 원은 좋긴 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탱이 맞는다고 그러잖아. 눈탱이. 바가지를 쓰기에 따라서는요. 똑같은 제품도 매장에 따라서는요. 200만 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비싸서 어떡해요. 이거의 절반? 4분의 1 정도 가격이면 한번 해볼 만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방송에 종종 나오는 레이노라고 있잖아요. 아하. 이 레이노가 바로 그런 업체예요. 박 PD가 한번 그 업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격 살펴봤다면서요. 네, 제가 착하다, 가성비가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이노가요. 고가 라인이 50만 원대예요. 다른 거는 보통 100만 원, 200만 원이라면서. 그러니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눈탱이를 맞지 않을 수 있다. 그거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썬팅 필름도 퀄러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자외선 차단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어지간한 제품은 자외선을 대부분 차단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태양 열이래요. 이 열을 차단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프리미엄이냐 아니냐 이거를 결정 짓는다고 하는데 레이노의 이 50만 원대 제품은 바로 열 차단까지 완벽하게 해준다는 그런 게 장점인 거죠. 그렇군요. 아니, 또 썬팅하면 이런 걱정도 있어요. 비 오는 날 잘 보일까?
다행히 이 레이노와 같은 제품들은요, 비가 오거나 약간 어두운 날씨에도요, 바깥에 시선 확보가 잘 되고요. 그리고 백미가 있어. 보통 이런 썬팅은 단골 가게에서 하면 쌉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가게 가면 비싸죠. 그렇겠죠. 근데 레이노 제품은 어딜 가든 가격이 같습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10년 동안 품질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되는 거죠. 아니 10년이면 차 팔 때까지 해도 되겠네? 사실상 중고차 넘길 때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냉각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냉각수 중요하죠. 여름철 차 안의 온도가 60에서 70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진룸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몇 도까지 올라가요? 300까지 올라간다고요? 300도입니다. 그러니까 냉각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냉각수가 부족하다 그러면요, 차가 고장이 나는 것까지는 다행이야. 불이 뻥 하면서 나면서 차가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안전 운전을 위해서 냉각수 양을 확인하는 게 필수인데요. 본네트라고 그러잖아, 우리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닛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인데, 이 보닛을 열면요, 주황색, 이 노란색 스티커가 붙은 냉각수 탱크가 있거든요. 그 탱크 옆면에요, 레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라고 되어 있는 선이 있는데 거기까지 쭉 보충을 해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냉각수는 따로 팝니다. 뭐 이마트나 아니면 카센터 가셔서 주세요 하면 파니까 요거를 직접 부으셔도 되고, 나는 냉각 이거 어디 있는지 몰라, 이런 분들은 약간의 뭐 공인비 이런 거를 받을 수도 있고, 마음씨 좋은 사장님은 안 받을 수도 있고, 부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를 내가 먼저 확인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그 선의 밑에 있는지 아닌지를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한 번쯤 열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내가 냉각수를 보충을 못했어. 근데 차에서 막 불이 나려고 막 연기가 나? 그럴 때는요, 급하잖아. 수돗물이나 정수기 물도 좋다는 거예요. 아, 그냥 일단 응급처치를 할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당장에 이제 이거는 땜빵 역할이고, 수돗물이나 정수기 물을 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생수. 그리고 옆에 또랑이 있네? 또랑에 있는 물.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름철에 운전할 때마다 이 에어컨 이거 킬 때 냄새 나는 게 걱정이에요. 네. 특히 요즘과 같은 습한 날씨에 이게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이 필터에도 서식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곰팡이가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습기 아닙니까? 그렇죠.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에어컨, 우리가 겨울 지나 봄 지나 여름에 처음 틀었을 때 아주 기분 나쁜 냄새가 나죠? 왜냐? 필터에 그동안 얘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 아, 곰팡이가. 그래서 이거를 갈아줘야 되는데요, 6개월 또는 15,000km마다 이거를 갈아주는 게 바람직한데요, 특히 이 에어컨 필터에 곰팡이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가장 중요해. 우리가 보통 에어컨을 키면 도착할 때까지 이거 안 끄지 않아요? 보통 그렇죠. 내가 시동을 끌 때 동시에 에어컨도 아마 꺼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시동 끄기 2-3분 전에 에어컨을 꺼야 돼요. 그럼 덥잖아. 근데 차 안에 이미 냉기가 있잖아요. 이 냉기를, 그리고 차 안에 또 송풍 모드가 있잖아요. 일반 송풍 모드. 에어컨 송풍 말고 그냥 송풍 모드 있죠. 요것만 2-3분 정도만 돌려줘도요, 내릴 때까지는 이 시원한 냉기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차가 시동이 꺼질 때까지 이거를 켜놓으면은 차가 시동이 꺼지고 난 다음에도 에어컨이 자체적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거기에 남아있던 냉기 그리고 습기 요런 게 일부 남게 된다는, 잔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팡이나 세균 입장에서는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곰팡이나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시동 끄기 2-3분 전에 송풍 모드를 틀어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잘 안 됩니다. 귀찮거든.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는 휴가철에 차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장거리를 뛴다는 거잖아요. 장거리를 뛴다는 얘기는 차 안에 오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에어컨 필터에 곰팡이나 세균이 있다는 얘기는 오랜 시간 나의 코와 입 안으로 곰팡이와 세균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휴가 끝났을 때 기침이 나와, 기관지가 안 좋아, 이거 다 여러분 탓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꼭 아까 얘기 드렸던 팁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 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무리로는요, 최근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에서 난리가 난 게 있잖아. 닌텐도 열풍. 네. 정확히 얘기하면 닌텐도의 포켓몬 고 열풍. 오늘 보니까요, KBS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이게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네. 게임 이야기가 KBS 뉴스에 나온다?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셧다운 이후 처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포켓몬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일반 게임이랑은 살짝 다르죠. 뭐냐면요, 증강현실이라고 아시죠? 네. AR, 그러니까 VR이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VR은 가상현실, 그러니까 아예 없던 세계를 그려내는 거고요. 증강현실은 현재 있는 현실에 가상현실을 붙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증강현실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 하면요, 현실에 있는 구글 지도 있죠. 구글 지도를 이용해가지고 그 지도를 보면서 각 지역마다 포켓몬이 막 나타나는 거야. 네. 그 나타난 포켓몬을 포획하러 다니고 또 모은 포켓몬끼리 대결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즐기더라고요. 특히 내가 지나가고 있는 도로라든지 강, 바다, 또 실내 이런 데에는 그거에 맞는 포켓몬들이 나타난대. 그거에 게임 유저들이 미친다는 거죠. 다양한 애들이 나오니까. 특히나 아까 KBS 뉴스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KBS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요, 국내에는 구글 지도가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이 포켓몬고를 즐길 수가 없대요. 예. 근데 일부 지역, 속초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이거를 즐길 수 있게 풀려져 있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포켓몬고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속초행 전세버스까지 대절해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성주는 안 된대요? 아, 성주.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포켓몬고 개발이요, 되게 우연하게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구글이 유튜브에 올린 거짓말 영상에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 일단 포켓몬고의 시작은요, 유튜브의 구글 맵스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2014년 만우절날 구글이 GPS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구글 지도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포켓몬 몬스터를 찾는다, 이런 포켓몬 챌린지 영상을 게재를 했대요. 구글의 위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이런 공약은 당시에는 거짓말이었죠. 그냥 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만우절이니까 거짓말을 써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몇이 이게 너무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거짓말 흥미로운 걸? 그렇죠. 어디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미국의 게임 회사인 니안틱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와 닌텐도의 자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니안틱에서 닌텐도한테 연락을 한 거야. 구글 영상 봤어? 재밌지 않아? 이거 진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제안을 했더니 닌텐도에서도 이거 재밌네. 가뜩이나 닌텐도가 요즘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불황을 타게 해볼까? 이래서 콜라보를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만우절에서 장난으로 기획한 프로젝트였는데 현실이 돼서 대박이 났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포켓몬고의 열풍은 창조적 엉뚱함 때문이다. 이런 만우절 영상조차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거 너무 재밌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창조적 엉뚱함이 미국이니까 이게 가능했겠죠. 국내에는 과연 가능할까? 만약에 국내에서 누가 구글 만우절 동영상 보고 이거 진짜 한번 해보자,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죽을래? 그랬겠지. 죽을래 그럴까요? 그냥 무시당하거나 그게 가당키나 하겠어? 그 만우절 동영상이잖아, 그렇게 나왔었을 텐데 이 포켓몬고를 만든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다는 얘기인 거죠.
최근 포켓몬고 열풍을 가지고 보도하는 국내 언론들은 다들 우리나라가 규제 때문에 이런 열풍에 동참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제보다는 이런 창조적 엉뚱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내 문화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게 더 빨리 깨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뵙는 분들에게 이런 엉뚱한 제안을 가끔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제안을 엉뚱하게만 다들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그렇죠. 저희가 드리는 이런 엉뚱함이 진짜 포켓몬고처럼 창조적 엉뚱함으로 승화돼서 이게 또 대박이 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아, 우리도 포켓몬처럼 좀 귀엽지 않나요? 아, 우리가? 응. 그건 아니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 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